안녕하세요. 꿈비의 책 읽기입니다. 오늘은 박완서 선생님의 산문집인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에서 한 편을 읽어보려 합니다. 담담하고 편안한 글들을 모은 이 산문집은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1년 전인 2010년에 출간되었는데요. 책머리에 책을 낼 수 있어 기쁘다. 자식과 손자들에게 뽐내고 싶다고 말씀하시네요. 2002년 월드컵으로 돌아간 듯한 재미있는 글과 함께 따뜻한 통찰력으로 읽년이들을 행복한 시간으로 이끌어주고 있는 글의 제목은 구형 예찬입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구형 예찬. 이 나이에도 자신에 대해 모르는 게 너무 많다.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경기가 열리기 전까지 나는 내가 축구에 열광할 수 있으리라는 걸 꿈에도 몰랐다. 게임에도 감동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운동 경기를 싫어한다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그냥 무심한 편이었다. 오죽 무심했으면 개막식에 갈 수 있는 기회도 아무렇지도 않게 놓쳐버렸을까. 나는 몇 년째 명색이 유니세프 친선대사 노릇을 하고 있는데 아마 유니세프 앞으로 개막식 초대권이 몇 장 할당된 모양이었다. 월드컵이 개막되기 한 달도 넘어 전에 그 표를 보내주겠다는 연락이 왔다. 2장 줄 수 없냐고 했더니 몇 장 안 나왔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다. 대학생 손자 둘을 생각해서 그런 거였는데 2놈 다 보낼 수 없으면 한 놈이라도 가라고 하면 마다하지는 않을 것 같아 처음엔 한 장이라도 받을 생각이었다.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해서 내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기에 그런 게 왜 필요하냐고 물었더니 그 표는 본인 아니면 안 되는 표라고 했다. 나는 처음부터 갈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양도할 수 없는 표를 받을 까닭이 없었다. 그래서 간단히 포기한 거였는데 나중에 그 얘기를 들은 식구들은 어떻게 그런 기회를 놓칠 수가 있냐며 마치 몇십억에 당첨된 복권을 모르고 찢어버린 등신 취급을 했다. 나는 그때까지도 상암 경기장이 어디 붙었는지도 몰랐고 그런 소문난 행사라면 떠오르는 건 엄중한 소지품 검사와 지루한 기다림과 교통난과 떼약볕과 외국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한국적인 게 다였기 때문에 내가 그걸 놓친 걸 별로 후회하지 않았다. 그런 축구 맹문이가 개막 경기부터 축구에 푹 빠질 줄이야. 세네갈과 프랑스가 붙은 개막전을 집에서 TV로 보면서 축구 경기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처음 알았다. 한 번도 마음으로부터 공감한 적이 없는 검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말에 공감 정도가 아니라 박수갈채를 보내고 싶을 정도로 세네갈의 검은 선수들에게 매료됐다. 내가 응원할 팀을 미리 정해놓고 보는 것도 초보가 경기를 재미있게 보는 한 방법이었다. 무엇보다도 일품은 그들의 골 세레모니였다. 어떻게 저런 춤을 출 수 있을까? 그 기쁨, 그 신명, 그 자유, 그 가벼움은 현재 진행형이면서도 그들 핏줄의 먼 근원으로부터 샘솟는 것처럼 유구해 보였다. 저런 나라는 어디에 붙어 있을까? 얼마 전까지 프랑스 식민지였던 신생 독립국가라던가 인구가 얼마, 국민소득이 얼마 따위 공식 자료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다. 저런 신선한 에너지와 신명을 분출시킬 땅이 어디 붙었으며 어떻게 생겼는지 내 눈으로 확실하게 하고 싶었다.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아프리카 대륙 서쪽에 붙은 그 나라를 확인했다. 비로소 세네갈이 내 의식 속의 세계 무대에 등장했다. 여태까지의 내 꼴통 속의 세계 지도는 얼마나 단순 무지몽매했던가. 한국이 16강전에서 4강전까지 가는 동안 내 눈을 의심할 정도로 믿어지지 않았던 건 세계가 놀랐다는 한국의 축구 실력이 아니라 붉은 악마였다. 어떻게 미더레즈의 너도 나도 아빠의 어깨 위에 올라앉은 2살배기부터 머리가 허연 늙은이까지 얼씨구 호응을 해 붉은 셔츠를 떨쳐 입고 광장을 찾아 거리로 뛰쳐나갈 수가 있을까? 나처럼 평생을 빨갱이 콤플렉스에 짓눌려 산 세대에게는 붉은색을 단지 역동적이고 정열적이고 아름다운 기쁨의 색일 뿐이라고 알고 있는 새로운 세대가 마치 신인류의 등장처럼이나 눈부셨다. 붉은색은 떠오르는 태양도 젊은 피도 노을도 장미도 봉숭아도 취할 수 있는 순수하고 진한 원색일 뿐이라는 태고적부터 있어온 사실이 왜 그렇게 놀랍고 신선했던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우리 세대만의 붉은색과의 악연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한창 꽃다운 나이에 나라가 분단되고 그 후 우리는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북조선과 남한에서도 좌익 이념을 가진 사람들을 한데 싸잡아 빨갱이라고 불렀다. 북조선에서 반동분자로 지목되는 게 치명적이었던 것처럼 이 땅에서는 빨갱이로 몰리는 게 가장 가혹한 따돌림이었다. 빨간 빛깔이 연상시키는 건 떠오르는 태양도 젊은 피도 노을도 장미도 봉숭아도 아니고 특정 이념이었다. 여북해야 50년 6월부터 석 달 동안 서울이 인민군 점령하에 들었을 때 청장년층은 거의 다 외출을 삼가고 숨어 지냈지만 부득이 나갈 일이 생겼을 때는 깊숙이 눌러쓴 밀짚 모자에 붉은색 리본을 달고 나갔을까. 붉은 헝겊을 가늘게 오려서 만든 리본을 와이셔츠 단추구멍에도 매달고 자전거 핸들 앞에도 매달았다. 그들이 그렇게 시킨 것도 아닌데 너도 나도 그렇게 했다. 아마 무서워서 지레 겁을 먹고 그렇게 했을 것이다. 나도 빨갱이다. 혹은 나는 빨갱이한테 적대적인 사람이 아니니 잘 좀 봐달라. 대강 이런 의사표시가 아니었을까? 행인에 대한 권문이 심할 때였다. 빨간 리본의 부피만큼이라도 동질감을 표시해서 그 난세를 살아남으려고 했다. 그렇게 수단껏 비굴하게 살아남은 후엔 행여 빨갱이로 몰릴까봐 먼저 남을 빨갱이로 몰아 선수를 치기도 하고 미운 놈이나 정적을 파멸시키기 위해 빨간 빛깔을 이용하기도 했다. 오랜 세월을 이렇게 빨간 빛깔에 가위 눌려 살아온 우리 세대는 지구상에서 좌우의 이념 대결이 무의미해지고 남북이 말을 트기 시작한 후에도 빨간 빛깔에 대한 거의 미신적인 피해의식으로부터 노연하지 못했다. 우리에게 빨강은 의식의 한 홀을 가시처럼 찌르고 잡아당기는 이상한 빛깔이었다. 빛깔 속에 가시나 이념이 들어있을 리 없건만 오랜 편가르기와 눈치 보기가 없는 걸 있는 것처럼 헛보이게 했다. 붉은 악마들은 우리 세대의 이런 고질적이고도 황당한 빨간 빛깔과의 악연을 단숨에 날려버렸다. 그들은 아무의 눈치도 보지 않고 아무런 선입관도 없이 고지 곧대로 빨간 빛깔을 다만 아름답고 정열적이고 눈에 잘 띄는 빛깔로 느꼈고 그 색채 효과를 충분히 활용해 역동적인 축제 분위기를 만들고 일체감을 뜨겁게 달구고 기쁨을 만끽했다.
나는 그들이 눈부시게 신기하고 많이 부러웠지만 그들을 따라하기는 역시 버거웠다. 세네갈 대 프랑스 경기를 통해 축구의 맛을 들이고 나서 한국이 첫 경기에서 폴란드를 이기자 내 마음속에서도 이변 같은 게 일어났다. 처음으로 꼭 16강에 들었으면 하는 욕심이 생겼고, 욕심이 생기자 도대체 월드컵이 있기 전까지는 무슨 재미로 살았나 싶게 하루하루가 가슴이 울렁거리고 살맛이 났다. 집에 오는 손님하고도 축구 이전엔 무슨 말을 하고 살았는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그 얘기밖에 할 게 없었고, 용건을 잊을 정도로 그 얘기로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느슨하거나 사무적인 인간관계에 생기와 탄력이 생겼다. 미국하고 붙는 날 미국한테 지기는 싫다는 마음이 왜 그리도 절절했던지. 초반에 선취골을 내주자 우리 선수들의 체력은 뒷심이 딸린다는, 어디서 언제 들었는지 모르는 옛날 얘기가 되살아나면서 불길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때 황선홍 선수가 이마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피를 보자 내 본색이 드러났다. 나는 비겁한 데가 있는 인간이다. 더 이상의 혈투는 보고 싶지 않았다. 나는 전력 투구해야 할 결정적인 순간에 슬쩍 발을 빼고 뒤로 물러나는 나쁜 버릇이 있었다. 저렇게까지 해서 꼭 이겨야 될까? 계속해서 열광적인 응원을 보내는 붉은 악마도 너무 잔인해 보였다. 우리 선수들에게 가하는 응원의 압박으로부터 나 하나라도 빠져나오고 싶었다. 나는 TV를 껐다. 그날따라 혼자 보고 있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른다. 내 마음대로 딴청을 부릴 수 있었으니까. 급한 원고가 있을 때에도 전혀 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일을 하는 건 나의 못 말리는 고약한 버릇이다. 그날도 그 버릇이 도져 TV를 끄고 찬장 속의 것들을 끄집어내서 정리하기 시작했다. 하면서 연방 시계를 보았다. 가장 불필요한 일을 하는 한가한 시간을 또 다른 긴박한 시간이 주름잡고 있는 것처럼 감정의 혼란과 시간관념에 창란이 왔다. 경기 종료 시간을 몇 분 남겨놓고 이제는 결판이 났겠지 싶어 TV를 켰다. 1대1이었다. 동점골을 넣는 순간을 못 보다니. 방송국마다 그 순간은 물론이고 전 경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번 재방송해 주었기 때문에 못 봤다고는 할 수 없지만 모르고 보는 것하고 알고 보는 것하고는 다르다. 근데 어떻게 된 게 결과를 알고 봐도 재미가 있었다. 골문은 넓은 것 같지만 공이 뚫고 들어가 그물을 흔들게 할 수 있는 허점은 공의 크기만큼밖에 열려있지 않다. 그 허점도 전광석화처럼 빠르게 돌파하지 않으면 더 이상 허점이 아니다. 공이 스스로 살아있는 것처럼 그 절묘한 순간을 만들어내기까지는 여태까지 서로 부딪히고 갈등하고 날뛰고 뒤엉키던 힘들이 공의 심장부에 동시에 꽂히면서 눈부시게 폭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초보가 동시간대로 경기를 볼 때는 골을 터뜨린 선수밖에 안 보이지만 제 땅 3탕을 볼 때 비로소 골을 만들어낸 힘의 조화가 보이고 그게 재미 이상의 감동을 준다. 우리나라가 4강전까지 가는 동안 6월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게 살맛 나는 시간이 흘렀다. 만나는 사람마다 행복하고 생기가 넘쳐 보였고 정신병원에 환자가 현저하게 줄었다는 소문도 들렸다. 정신질환 대부분이 우울증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할 때 꾸며낸 소문이 아닐 수도 있었다. 그 무렵 이혜인 수녀님이 인터넷에 올린 글을 보고 한바탕 웃은 생각이 난다. 수녀님의 언니도 수녀님인데 부산의 갈멜 수녀원에 계시다. 나도 한번 찾아가 뵌 적이 있는데
창살을 사이에 두고서만 면회가 가능했다. 그렇게 엄한 갈멜의 규칙은 가족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했다. 언니 수녀 말고도 몇 분의 수녀님이 창살 너머에 나란히 앉아 환하게 웃으시면서 이쪽 얘기도 들으시고 성가도 들려주셨다. 성가는 천상의 목소리처럼 그 무엇에도 구애됨이 없이 투명하여 우리는 여러 곡을 청해 들으며 정신의 때가 씻겨 내려가는 듯한 기쁨을 맛보았다. 표정은 또 어쩌면 그렇게 명랑하고 꾸밈없이 자유스러운지 창살 안이 우리 쪽이고 수녀님들이 오히려 창살 밖에 광활하고 거침없는 세상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그렇게 인상 깊었던 갈멜 수녀원도 속세의 축구 열풍에서만은 자유롭지 못했나 보다. 동네가 온통 무슨 일이 난 것처럼 들썩거리는 게 갈멜 수녀원 안에까지 들리게 되어 마침내 수녀님들에게도 월드컵 경기 시청이 허락됐다고 한다. 축구 경기를 시청하면서 언니 수녀님이 하셨다는 말씀. 세상에 이렇게 재미있는 게 있는 줄은 몰랐다고. 그건 내가 할 소리였다. 나는 온갖 쾌락이 득시글거리는 속세에 살건만 이렇게 재미있는 게 있는 줄은 이 나이에 처음 알았다. 경기마다 드라마요, 판타지였다. 천재적인 작가가 각본을 쓰고 연출한다 해도 구경꾼의 심장을 그렇게 완벽하게 압박하고 옥죄었다가 풀어줄 수는 없을 것이다. 인간이 만들어낸 각본은 어떤 천재의 두뇌에서 나왔다고 해도 예측이 가능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번 축구 경기는 예측 불허한 드라마였다. 그 예측 불허 때문에 온 국민이 축구 팬이 됐고 축구 팬이 된 이상 한 달 내내 가슴을 울렁거리며 살 수밖에 없었다. 생동하는 가슴의 박동을 느끼며 살 수 있다는 건 크나큰 축복이다. 우리나라가 마침내 4강에 들게 되는 스페인과의 대전은 처음으로 밖에서 여럿이 어울려 보게 되었다. 그 전까지는 집에서 식구들하고 또는 혼자서 보다가 그날은 마침 교회에 있는 보육원에서 빠질 수 없는 행사가 있어 가게 되었는데 축구 경기와 같은 시간대에 잡혀있는 행사를 뒤로 미루고 행사장에 TV를 설치하고 응원의 장으로 만들어 놓았다. 나는 처음으로 대한민국을 목청껏 외쳐보는 흥분과 기쁨도 맛보았다. 그러나 좀처럼 꼴이 터지지 않아 조바심이 나기 시작한 군중이 북치고 장구치며 구호를 외치기 시작하자 나는 또다시 고질적인 비겁증이 도져 머리가 터질 것 같아 슬그머니 자리를 떴다. 우리 팀이 4강에 들기를 저들처럼 열렬히 바라지는 않는다는 자신에 대한 인식도 내가 참여한 자리를 불편하게 했다. 16강에 들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다가 8강까지 갔으면 초과 달성인데 4강까지 간다는 건 너무 넘치는 것 같아 불안했다. 넘치는 것보다 조금 모자라는 듯 할 때 편안한 게 나라는 인간의 그릇의 한계이다. 또 우리 선수들의 발끝에 국가의 위상이 달린 것처럼 열광하는 애국심의 도가니도 내가 녹아들기엔 온도차가 너무 심했다. 열린 기쁨, 함께하는 즐거움이 아니라 혼자서 책을 읽을 때의 그 자폐적인 고독한 행복을 축구 경기에서도 원했다면 누가 들어도 웃음거리밖에 안 될 테지만 대부분의 경기에서 그게 가능했던 것은 아마도 배우는 즐거움 때문이었을 것이다. 차범근의 해설은 나 같은 맹문이가 축구가 뭐라는 걸 눈뜨는데 친절한 길잡이가 되었다. 월드컵의 열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었다. 예상대로 투표율은 저조했다. 우리의 정치 무관심, 정치 냉소주의를 우려하는 소리도 높았지만
나는 그동안처럼 우리 국민이 열정적으로 정치적인 의사표시를 한 적은 전무후무했다고 생각한다. 우리 팀이 기대 이상의 선전을 함에 따라 경기마다 뜨는 선수가 생겼고 신화가 탄생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부동의 스타는 히딩크였다. 단시일 내에 우리 팀을 세계적인 팀으로 거듭나게 한 그의 비결인 히딩크 어록도 당연히 만인의 회자됐다. 선수들이 그동안 누려온 기득권이나 인기, 인맥, 청탁 등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실력 위주로 선수를 선발해 혹독하되 인격을 무시하지 않는 강훈련을 시켰다는 건 하나도 특별할 것이 없는 인사권자의 기본 원칙에 불과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원칙적인 소리에 장님이 눈뜬 것처럼 감동했던 것은 우리 정치에 결여된 게 바로 그거였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의 원칙적인 지당한 말씀은 인기를 노린 것도 누구의 흉내를 낸 것도 아닌 그의 일관된 소신에서 우러난 거였고 행동에 옮겨 써먹은 거였기 때문에 명언으로 들렸다. 소신 있는 단순 정직한 말솜씨 또한 우리 정치 지도자에게는 결정적으로 결여된 거였다. 지도자를 자처하는 분들이란 소신 같은 건 처음부터 있지도 않은 데다 눈치껏 인기만 노린 엉터리 발언과 아무리 갈아봤댔자 변하지 않는 누적된 관행인 어려웠을 때 도와준 가신한테 발목을 잡힌 은혜 갚기식 인사에 얼마나 넌더리가 나고 절망했으면 히딩크를 대통령으로 고용하자는 농담까지 나돌았을까. 히딩크가 승리에 굶주렸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동안 정치가의 페어플레이에 굶주렸었다. 오죽해야 차범근이 호나우두가 결승전에서 첫 골을 터뜨렸을 때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한 말. 스타는 가만히 있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폭풍처럼 상대방의 조직을 한꺼번에 허물어버리고 경기를 활기 넘치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한다는 찬탄을 빌려다가 우리도 어디서 새로운 정치 지도자가 혜성처럼 나타나지 않는 한 차곡차곡 누적된 부정과 부패의 관행을 새로운 국면으로 바꿀 수는 없을 것이라고 비관하는 소리까지 나왔겠는가. 내가 가장 감동적으로 본 경기는 우리가 터키하고 붙은 3, 4위전이었다. 8강에만 들어도 만족이라고 생각했으니 꼭 3위가 되길 바란 건 아니었다. 그러나 여태까지 우리 선수가 얼마나 잘 싸웠다는 걸 보아왔기 때문에 3대1로 지는 건 좀 너무하다 싶었다. 그때 나는 손자하고 보고 있었는데 3대1이 너무 오래 가자 조바심이 나서 자꾸 손자한테 말을 시켰다. 얘야, 제발 3대2로 졌으면 좋겠다. 적어도 대한민국이 3대1로 지면 너무 치욕스러울 것 같지 않니? 이러면서 한 골만 더를 갈망하며 조바심 치던 심정은 누가 뭐래도 애국심이었을 것 같다. 우리로서는 마지막 경기가 되는 이 경기는 내 소원이 이루어져서도 기뻤고 양국이 같이 기뻐하며 화해롭게 끝난 것도 인상적이었다. 그러나 바로 그날 우리 국군의 적지 않은 전사자까지 낸 서해교전 소식은 즐기던 마음에 극심한 혼란을 가져왔다. 저승의 문을 가를 듯 처절한 유족들의 통곡 소리를 어찌 잊을까. 내가 아들을 잃은 건 88년 서울올림픽 때였다. 내 아들의 죽음은 나라를 위해서도 공익을 위해서도 아닌 순전히 개인적인 팔자 소관이었건만도 내가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에 잠겼을 때 온 국민이 축제 분위기에 들떠 있다는 게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형벌이었는지 지금도 그때 생각을 하면 소름이 돋고 뼈마디가 으스러지는 것 같다.
하물며 그들은 우리의 국토와 우리의 기쁨을 안전하게 지키다가 죽은 전사자들이다. 마침 경기가 끝나갈 무렵이었으니 좀 더 그들을 배려할 수는 없었을까. 그만큼 누린 환희에 그늘이 생기는 것만 아쉬워할 게 아니라 품이 없는 환희는 절제했어야 옳지 않았을까. 우리가 지구촌 축제의 중심이 되어 한바탕 신명나는 잔치를 치른 기억도 서서히 멀어져 가고 있다. 내 생전에 이렇게 피가 끓고 가슴이 울렁거리고 살만 나는 경험을 또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일지는 모르지만 처음은 아니다. 우리가 신생 독립국가일 때 난 갈래머리 여학생이었고 태극기를 달고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출전한 서윤복 선수가 우승을 하고 돌아왔다. 그건 정말이지 거족적인 대사건이었다. 중앙청 앞에서 환영대회가 열렸는데 내가 다니던 숙명여중은 바로 그 근처라 아마 동원이 되었을 것이다. 그때 나는 거의 깔려 죽을 뻔했고 나이 지긋한 분들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것도 보았다. 환영대회 현장에 있었건만 키가 모자라 머리에 월계관을 쓰고 무게차인지 지프인지를 타고 개선하는 서 선수를 나중에 사진으로만 볼 수가 있었다.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린 걸 온 국민이 그렇게 기뻐했다. 4.19 때 나는 평범한 주부였는데 거리로 뛰쳐나온 학생들, 시민들이 청와대 앞에서 총질을 당할 때는 집안에 숨죽이고 엎드려 있다가 대통령의 하야 성명을 듣고 나서야 거리로 나갔다. 종로 5가 가까이 살 때였는데 나가보니 시민들이 다 거리로 나온 것처럼 전찻길까지 인파로 뒤덮여 전차도 자동차도 못 다니고 있었다. 그때 우리는 암울하거나 따뜻한 몸을 부비며 한없이 걸었다. 젊은 피가 독재를 무너뜨렸다는 승리감과 우리의 민주 역량과 살아있는 민족의 기상을 만방에 알렸다는 자부심으로 얼마나 기고만장했던지. 우리가 세계 속에 우뚝 선 것 같은 우월감으로 우쭐했던 적은 그 밖에도 수없이 많았다. 그렇게 단박 우뚝 섰으면 지금쯤 세계를 굽어보련만. 굽어보면 또 뭘 하나. 더불어 손잡고 살면 그만이지. 그러나 매번 우뚝 선 것처럼 느낀 게 착각만은 아닌 것이 각 분야에서 일어난 그런 힘찬 상승작용의 반복을 통해 이만큼이라도 우리의 위상이 높아졌을 거 아닌가? 이 지구상에서 나에게 허락된 시간도 이제 꼬린 지점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것이다. 이 나이까지 살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다면 비슷한 기억을 되풀이하며 어디로 가고 있을 뿐 처음은 없다는 사실 정도이다. 인간의 삶의 궤적이 직선인지 곡선인지 모르지만 죽는 것을 돌아간다고 말하는 우리의 전통적인 생사관으로 치면 원일지도 모르겠다. 지구가 공전하면서 자전하듯이 시간도 되풀이하며 어디론가 우리를 데려가고 있다. 월드컵을 치르고 나서 길에서 공놀이하는 아이들이 부쩍 늘어났다. 아마 학교 운동장이나 놀이터는 더 할 것이다. 공은 차기만 하면 스스로 생명력이 생긴다. 지구도 신이 찬 공이 아닐까? 지구를 신이 찬 가장 멋진 공 또는 신의 시구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지구인의 오만일 테지만 공이라는 형태를 최초로 만들어낸 이가 즉 신이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건 그 완벽성 때문이다. 구형의 표면에선 아무데나 자기가 선 자리가 중심이 된다. 만인이 중심일 수 있는 조형물은 신의 상상력 아니면 될 수 없는 일이다. 축구공만 한 지구 일을 조만간 하나 장만해야겠다.
그리고 손바닥으로 구형의 원만함, 아름다움을 느끼고 쓰다듬어야겠다. 초강대국도, 축구 강국도, 경제대국도 우리가 3, 4위를 다투는 동안 꼴찌와 안 꼴찌전을 벌인 작고 착한 나라도 내 손바닥 안에서는 평등할 것이다. 그게 창조의 뜻이고 구형의 미덕이라는 걸 직접 느껴봐야겠다. 공 모양을 평면에 그려넣기 시작한 인간의 지혜 때문에 중심과 변방이 생긴 평면 지도를 보는 것보다 한결 지구촌이 사랑스러워질 것이다. 이 글은 2002년 한일 월드컵을 보고 나서 쓴 것이니 필자가 축구 관전 초보일 때, 하긴 지금도 초보니까 왕 초보일 때 겁없이 쓴 관전기라는 걸 밝힙니다. 필자 주. 거의 20년 전의 일이었는데 생생하게 기억이 나네요. 아파트 단지 전체에 수백 명 혹은 수천 명이 동시에 외치던 웅장한 환호와 아 하는 짧은 탄식의 소리들이 하나의 거대한 움직임이 되는 정말 대단했던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도 옛 생각도 나시고 재미있게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다음에도 좋은 글 찾아 다시 이 자리에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